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자, 엊그제 이 한화 이글스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 혹시 보셨는지요? 자, 이글스 마스코트 수리가 저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말이죠. 자, 뭐 딱 봐도 도발적인 영상 아닙니까? 이거 공개되고 나서 뭐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롯데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한화 팬들 양쪽 모두에서 말이죠. 자, 결국 오늘 이렇게 한화에서 타 구단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다. 공식 사과문까지 올렸더군요. 조금 과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립니다. 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던 20대 남성. 그 영양실조였던 그의 체중은 고작 38kg이었습니다. 자, 슬리퍼를 신은 채 카페를 찾은 한 남성.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그의 발가락 사이에는 2c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있었죠. 불법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아내가 남편 몰래 불륜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걸 알아챈 남편은 이 불륜남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죠. 자,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놓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공개 변론이 한창 중입니다. 자, 오늘도 꽤나 덥습니다. 자외선은 또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지. 자, 이런 날엔 실내에 계시는 게 훨씬 낫겠죠?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해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두 명의 친구에게 감금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kg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카페를 찾은 남성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영, 이도성 기자,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저희 이수정 교수님이 지난주에 하루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뭐 사연이 좀 있으셨잖아요. 네, 뭐 접종을 받았고요, 드디어. 그래서 네. 조금 알았습니다. 열이 나서 저 앞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저 절차를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애저녁에 그냥 포기를 하고 쉬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건강하시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예. 자, 손 변호사님 혹시 접종하셨어요? 예, 저도 2번 맞아야 되는 백신을 일단 1차 접종까지는 했습니다. 어떻게 민방위? 아니요, 저 민방위 한참 전에 끝나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대상은 아니고 예. 자녀 백신 운 좋게 자녀 백신. 예, 운 좋게 맞았습니다. 와, 그 경쟁을 어떻게 뚫으셨어요? 운이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러셨구나. 저하고 이도성 기자만 지금 좀 어떡하죠? 어떡하죠, 진짜? 아니, 진짜. 빨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수호 선생님 오셨다는 말씀 빼먹었네요. 자,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다뤘었던 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청년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감금치사 혐의로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한 경찰. 자, 그런데 이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범죄 정황이 분명하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13일 새벽 6시쯤에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 가서 이제 상태를 봤더니 구급대원들이 발견할 당시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과수가 확인해 보니까 영양실조의 저체온 상태, 저체중 상태, 그리고 또 폭행 흔적이 몸에 있었고 손목에 결박당한 흔적도 있었고 이런 걸 볼 때 이게 평범치 않았거든요. 또 이게 그냥 감금치사가 아니라 중감금치사입니다. 여기서 중감금이라고 하는 거는 감금에서 가혹행위 한 거를 말해요. 그래서 감금에서 가혹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봐서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만 수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일단 살인죄로 변경해서 구속했습니다. 예.
허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몸무게 34kg입니다. 앞서 제가 38kg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숨진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와 34kg 이라는 거잖아요. 34kg이면 초등학생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거의 몸무게로 해도 좀 작을 것 같아요. 34kg이면 예, 크다면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34kg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부검을 할 당시에 몸무게가 측정됐는데 그때 34kg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당시 신고 내용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119에 신고가 와서 같이 사는 사람이 의식이 없는지 지금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보니까 음식도 좀 며칠 전부터 속이 좋았는지 잘 안 좋았는지 잘 먹지 않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서 시신을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영장 실질 심사 앞서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그 고의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일단 밝혔어요. 피의자 측이. 그렇지만 일단 폭행의 정황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 34kg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2010년도에 이 거식증으로 숨진 프랑스의 패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전 세계 이 패션계가 난리가 났었죠. 그 이사벨 카로란 모델이었는데 그 사람의 몸무게가 사망 당시 32kg이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34kg이라는 건 뼈에 그냥 살 가죽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자, 그러면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섰던 가해자들 모습, 또 사건 현장 속 이웃 주민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친구 살인 혐의 인정했습니까? 셋이 어떤 사이신가요? 식사 제공하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일 있는데 그쪽 계속 막 화재 경보 울리는 소리 나서 지금 걷는 중. 자, 이게 말이죠. 뭐 저희가 일단 친구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네. 진짜 친구가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런 상태라면, 예? 병원에 데려가서 먹일 것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받게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어제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말 하루 종일 좀 고민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틀림없이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친구라는 개념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감금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에 대하여 상당 부분 나름대로 어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하여 좀 특이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 등급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지적으로 좀 취약하다라는 리포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애 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어린 시절에 장애를 부모님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등급이 이제 주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친구인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친구라고 여겼을 개연성이 많고요. 바로 그 신뢰관계를 악용해서 결국 이제 지금은 뭐 마지막 사건만 이렇게 보도가 되지만 34kg가 될 때까지 이들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이게 사실은 수사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원래 마포에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사건은 마포에서 일어났으나 대구 사람들입니다. 대구에서 아주 장기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20살이 되기까지 이 세 명의 관계가 무엇인가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국에는 부모를 놔두고 지금 이 두 친구를 따라서 마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이 사건 결국 아사에서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의 본질을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죽어간 과정을 나머지 두 친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올라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이것을 결국은 살인의 고의까지로 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말씀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편 말이죠.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에 대구에서 그러니까 집이겠죠, 본가겠죠. 거기서 실종 신고가 있었다 이런 게 밝혀졌어요. 네, 일단 경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 피해자가 서울로 올라온 거는 지난 3월로 알려졌습니다. 저 피의자로 잡힌 2명과 함께 상경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4월 대구에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불편이 따른 그런 상황에서 친구 2사람이 와서 뭐가 됐든 챙겨준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좀 보니까 역시나 좀 가스라이팅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보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무조건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가해자들이 사실은 이 피해자를 인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뷰즈, 뭐 학대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일도 시키고 뭐 어떤 뭐 노동의 친구를. 대가는 결국은 편취하고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도 편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일을 시켜야 되니까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간에 지금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도저히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상물이나 뭐 이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달리 장애 등급이 있지도 않은데 신고도 못하고 이들을 떠나지 못했던 데는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결박을 당한 상태로 서울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올 때는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러네. 않았겠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는 그 과정이 모두 밝혀져야지 범행 동기가 뭔지 어떤 과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건지 알 수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주신 말씀들이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찌 됐든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감금 한 채 가혹행위를 했던 거 이 사람들도 인정을 했나요? 일단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도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살인할 고의,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밝혔지만 사실 분명하거든요. 폭행한 흔적이나 결박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신에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돈을 갚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돈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일부 밝혔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다른 문제들도 따라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동안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채무관계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법리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단계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살인죄로 구속이 됐지만 나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방어하고 있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중감금치사죄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을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회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중감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금해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배경, 그 동기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채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함께 생활하고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되 그 배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발가락 카메라. 홍 기자,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발가락 카메라, 불법 촬영에 쓰인 카메라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40대 남성이 지금 피의자로 붙잡힌 상태입니다. 검거된 이후 발가락에 카메라를 끼웠습니다. 카메라의 크기가 각설탕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흔히 커피에 넣을 정도로 넣는 그 각설탕, 손톱 모양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의 각설탕 정도 사이즈 그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그 다음에 양말과 슬리퍼를 신어서 살짝 가린 다음에 직원들이 많은, 여성 직원이 특히 많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골라서 갔어요. 그 다음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오고 뒤돌아설 때 그때 발을 뻗어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아, 이건 근데 어떻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를? 저런 게 피의자들은 저렇게 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피해자들은 이상한 게 다 느껴질 겁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이 피해자 역시 신고를 했어요. 지난 11일이었는데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남성 고객이 카페 직원한테 좀 수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보니까 한 손님이 제 뒤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좀 꺼림칙하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40대 남성이 이제 피의자인데 종종 카페에 들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를 여러 차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결국 신고를 했던 건데 출동한 경찰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카메라를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딱 봤더니 와르르 우르르. 네,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메모리 카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속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참 하니까 이런 사건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그게 왜 그렇게 보고 싶을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글쎄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들일 일 같았으면 다른 일을 했으면 한참 전에 성공했겠다 이런 내가 드리고 생각이 싶은 말씀입니다. 네, 드는데요. 문제는 성도착이 한 번 시작이 되면은 그걸 사실 중단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이 카메라로 이런 사진을 거의 수백 장 정도를 이제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이 이제 독특한 판타지죠. 성적 판타지에 심취하여 눈을 감아도 이 생각이 나고 눈을 뜨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성도착입니다. 만약에 그런 종류의 파라필리아가 6개월 정도 진행되면 사실은 진짜 정신과에 입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3개월 만에 이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 이렇게 찍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병리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즘 특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아마도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영상물들이 모이는 방들이 이미 사이버 공간 속에 굉장히 많아요. 여성의 치마 속. 여성의 이제 어떤 야한 무슨 가슴 라인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수직 광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금 사이버 공간상에 이런 이제 엠번방 같이 그런 특정 주제의 영상들이 마구 올라오고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사서 다운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심화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터넷 환경 그런 거 올려놓고 또 서로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이 사람 이거 촬영해가지고 혼자만 봤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도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두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단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구속될 때 혐의가 성폭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일단 촬영하면 범죄예요. 그래서 일단 구속이 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촬영 이후에 그러니까요. 또 다른 범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성폭법 14조 1항이 촬영죄고요. 2항이 이런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이나 또는 복제물의 복제물 등을 이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용한 경우를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가중처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반포 등을 한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즉
온라인 상에서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CD로 만들거나 기타 테이프로 만들거나 기타 USB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또 판매할 수 있거든요. 영리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한층 가중 처벌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상습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예. 상습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거든요.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가능한 한 범죄를 다 밝혀내서 최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도 당장 이걸 뭐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이 근절이 안 돼요, 이게. 글쎄요, 뭐 근절이 안 되는 데는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징역형을 주는 사건이 전체 불법 촬영 범죄 전체 통틀어서 8.2%.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 그러네. 이상이 사실은 기껏해야 벌금형 또는 뭐 구속이 잠깐 됐더라도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니까 사실 경계심을 갖기가 일단 어렵죠. 뭐 초범이라서 봐주고 또 무슨 건실한 무슨 직업이 있으면 또 봐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봐주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재범률이 그래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범죄를 다시 할 수 있다 보니까 재범률이 75%래요. 이 많은 이제 어떤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엄벌을 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 통신이 말이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사에서 표현을 했답니다. 한국은 불법 촬영의 전 세계 중심지다라고 말이죠. 창피하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그 남편에게 주거 침입죄로 고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주거 침입죄의 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주거 침입죄의 기준입니다. 자, 이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해서는 예전에 엑스파일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범죄 대체 어디까지 이 범죄가 된다고 봐야 하는지 이제 대법원에서 오늘 공개 변론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이런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 시작하는 모습인데 저게 오후 2시쯤 시작해서 사건이 2개라서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일단 오늘 주거 침입 범죄 2가지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주거 침입죄로 고발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남편이 아내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건 또 주거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뭐 그냥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변론까지 해야 됩니까, 저거?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거의 대부분은 이 공개 변론이 열리지 않아요. 즉 서류만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공개 변론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처음이고요.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1년에 뭐 2-3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르고 있고 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뭘 했냐면은 산재 유족에 대한 뭐 특별 채용 이게 뭐 효력 있느냐 여부를 했었고요. 기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관심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이번 주거 침입 사건 공개 변론 관련해서 보도 자료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 이게 영상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법원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공론의 장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한번 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또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부 싸움 후에 남편이 출입문을 부수고 자기 집인데 부부 싸움 하고 나서 이제
부인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 그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심,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네, 이 첫 번째 사건이 약간 1심, 2심 엇갈렸는데요. 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나중에 남성이 자신의 부모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자신의 동생에게 이 집을 맡겼거든요. 근데 동생이 아내한테 얘기하고 들어와라 당신에 문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현관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모까지 데리고 다 같이 들어왔어요. 1심에서는 전부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항소심에서 남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같이 주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동 주거자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주거 침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약간 엇갈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번째 사건 소개해드리죠. 이게 진짜 좀 뭐 재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면 좀 상당히 좀 고민. 우리 가족 여러분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좀 뭐 의견 좀 주시죠. 자, 유부녀 집에 들어와서 바람을 피운 내연남이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주거 침입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것도 1심, 2심 판단이 달랐다고요? 네, 1심에서는 주거 침입죄 유죄 판단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불복해서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 건데요. 이번 대법원에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제 공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쟁점은 이렇습니다. 이게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주거라고 한다면 혼자 사는 집이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백해요. 예. 하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특히 이렇게 부부가 생활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한 명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 행위는 별개로 치고 그런데 한 명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거를 범죄로 봐야 되는 것이냐. 두 명 중에 한 명의 동의만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심, 2심,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교수님 저는 뭐 솔직히 잘 그냥 모르겠습니다만요. 이혼하면 되지 뭐 이걸 무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말고 약간 글쎄요. 저도 뭐 지금 앵커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간통죄 폐지된 지가 언젠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주거 침입으로 결국은 혼인관계를 파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연남에 대하여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낸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주거 침입은 사실은 좀 적용하기가 저는 좀 이제 이 시대에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가족이 다 혼인 신고를 하고 살지 않는 가족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남남들끼리 그냥 같은 공간을 쉐어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방문을 할 때 나머지 동거인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옛날처럼 부부 혼인 신고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뭐 너와 나에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이 배타적인 좀 올드한 이런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분이 예. 이제 아니,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사적으로 뭐 이혼 당연히 그 후에 뭐 위자료 당연히 할 수 있다. 다만 그래도 뭔가 형사처벌까지 좀 가는 게 필요하지 어떻게든 않겠느냐. 애를 먹이고 싶다. 네, 간통죄가 있었으면은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어떻게 좀 처벌해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대법원이 공개 변론에 앞서서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이 좀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요. 네,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개 변론하는 취지도 그러니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공동 거주자 중에서 한쪽만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다른 거주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은 심지어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한국 여성 변호사회의 경우에는 가족 생활의 기초나 흔들 정도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일단 성립은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런 경우로 제한해서 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고요. 다른 단체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에는 한 명의 승낙을 받았는데 이걸 처벌한다면 그 출입에 동의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기자 두 분 생각은 어때요?
일단 제가 이 사건, 이 주거침입 사건 관련해서 예전에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좀 찾아보니까 2009년에는 이 빌라의 거주자 의사 상관없이 빌라 계단에 올라갔다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것도 유죄로 인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 주거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에 따라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피의자 이 구속 사건 서울역 묻지마 폭행 당시 이 폭행범을 체포했는데 경찰이 들어가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의 평온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주거라는 건 사실 되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함께 쓰는 공간에서 내가 좀 적대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 기분 나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좀 처벌의 여지를 남겨둬야 되지 않나. 본인 허락이 물론 같은 함께 사는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내연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이런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면은 이거는 처벌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난 뭐 네. 찬반이 갈릴 줄 알고 물어봤더니 뭐 또 같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반대를 다시 한번. 됐어요. 시간 없어. 아니 근데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뭐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 기사에 우리 형이 집에 여자친구 부른 게 싫어서 내가 형 고소하면 이거 주거침입 인정?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왜냐하면 이 주거 침입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기타 그 후에 연결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대체 주거 침입죄를 왜 만들었냐? 주거 침입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누구의 어떤 권리가 보호 대상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보호법익이죠. 근데 이것도 의견이 갈려요. 학계에서는 뭐 주거권설이냐, 아니면 사실상의 평온설이냐 등등이 나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우리 대법원은 이제 사실상의 이제 평온, 주거 평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주거 평온이 이제 해쳐진 경우에는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취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다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몇몇 판결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기존 대법원 판결이 80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느냐, 처벌 법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여부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대법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이 기자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이 학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김재현 오산대 교수가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성규 한국외대 교수가 나왔는데 일단 검찰 측 전문가의 입장은 일단 공동 거주자 전원이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런 의사 들어올 만한 반대 의사가 있다면 들어왔을 때 유죄가 된다는 거고요.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냐? 한 명이라도 허락했다면은 그거는 허락이 된 걸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제 사반 가족 회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뭐 유부남은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왜 살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도주했던 부산가의 4세 박중원 씨가 최근 붙잡혀 수감됐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재벌 4세 박중원 검거입니다. 자, 두산가 4세 박중원 씨 어떤 혐의 받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6년까지 피해자 5명에게 4억 9천만 원 정도를 빌린 다음에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지난 4월에 확정됐는데도 이후에 모습을 감추어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붙잡혀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천구치소로 보내진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습니다. 자, 변호사님, 두산그룹 하면 그래도 국내 뭐 몇 대 재벌 안에 드는 뭐 집안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사기를 쳤을까요? 돈이죠.
네, 돈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르면, 돈이 없으면 돈을 벌든가 씀씀이를 줄이든가 누구에게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합법적인 걸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돈을 뜯어낸다면 이거는 범죄거든요. 뭐 어떤 집안, 어떤 환경, 어떤 가문이든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두산 4세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기 문제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돈이 없어진 그런 돈이 좀 부족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두산가의 또 경영권 관련된 이른바 형제난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친이 또 그 가문에서 파문을 당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의 어떤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그 사기 금액이 재벌가라고 딱 하면 뭐 대강 이 견적이 나오는데 이거 5억이에요, 5억. 일단 본인에게는 좀 큰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내홍을 겪고 나서 자신 역시 이제 두산 내에서 이제 돈을 벌 만한 직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급했던 걸로 보이는데 자신이 두산 그룹의 오너가 4세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 중에 하나는 한 명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이제 정용진 신세계를 부회장과 친하다. 뭐 같은 재벌가이고 뭐 또래도 비슷하니 내가 친한데 이 한 마트에 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맥들을 좀 팔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은 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뜯어냈는데 한 사람에게 뭐 몇천만 원씩 해서 피해자 5명에게 모두 4억 9천여만 원 그리고 5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냈던 겁니다. 자, 교수님 진짜 내가 재벌가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검색도 해봤을 테고 그러니까 진짜 맞네? 네. 야, 그러면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글쎄, 뭐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후광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이제 지금 이런 종류의 제안을 할 때 하고 뭔가 이제 배경이 재벌처럼 든든한 그런 이제 뒷배가 있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할 때 사람들이 현혹되는 정도는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벌의 출신이긴 하나 재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빈털털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네. 자, 재판에 넘겨졌는데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1심 선고기일에는 또 돌연 잠적까지 해서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다는데 뭐 좀 그간의 행적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인데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선고 당일에도 나가야 돼요. 변호사는 나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어허. 그래서 선고를 하지 못하고 뒤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뒤로 미룬 다음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냥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선고한다라고 해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만 뭐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 재판으로 갔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항소심 판결 선고됐는데요. 그 당시에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범행을 인정했고 또 피해자들과 또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2심 선고할 때는 법정에 나왔거든요. 예.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심 때 3번이나 이렇게 안 나왔던 사람인데 2심에서 법정 구속을 안 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데 그때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만 뭐 형집행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홍 기자,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검거가 됐는데 아주 뭐 황당한 장소에 있었다고요? 네,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포폰을 썼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포폰도 쓰고 호텔을 다니면서 집에 있으면 당연히 붙잡히잖아요. 그러면서 떠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가 골프장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이 가서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형이 집행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잠적해 있다가 그러다가 골프장에 왜 나타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타나자마자 붙잡혔습니다. 골프 치러 나왔겠죠, 뭐. 그러니까 골프를 이런 상황에서 치려고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다니다 골프장을 들른 것인지 좀 그 정황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붙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정당방위. 홍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해 8월 벌어진 사건입니다. 50대 여성인데요. 남성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여러 가지 욕실용품을 던지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갑자기 밀치고 넘어뜨리면서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목을 조르고 이제 때리면서 위협을 느끼는, 살인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가위를 들어서 여성의 머리카락까지 여러 번 잘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범행을 했고 이때 여성이 정당방위를 하게 됩니다. 저 일단 이 싸움을 시작한 거는 여성이 먼저 시작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들어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침대에 넘어뜨린 뒤에 폭행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폭행뿐만 아니라 좀 목을 조르는 등 상당히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가위를 떨어뜨리니까 이 여성이 이걸 집어다가 이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가위를 이용해서 남성의 이제 가슴을 찔러서 사건이 조금 더 바뀌게 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뭐 진짜 당장 저만 해도 눈앞에서 막 가위가 왔다 갔다 거리고 진짜 누군가 내 위에 올라타서 막 계속 이렇게 위에서 뭐 UFC 같은데 파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술. 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지금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방위의 필요를 과연 이제 인정을 해주느냐 하는 상황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폭행의 피해가 심각했느냐, 이것을 아마 재판부에서 따져본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cm 가위. 라면 이 가위가 꽤 큽니다. 그럼요. 네, 그걸로 얼마든지 이제 머리를 여러 번 잘랐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나에게 어떤 상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 예컨대 흉기로 이제 발생하는 위협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목도 졸랐습니다. 아이고. 뺨만 때린 게 아니라 1시간여 동안 이제 얼굴을 마구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죽여버리겠다고 언어적으로도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성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앞뒤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 폭행이 처음 이루어진 폭행은 아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이 관계가 유지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예컨대 죽음에 대한 위협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순간에 이 남자가 어찌 된 건지 가위를 떨어뜨렸대요. 그래가지고 맞고 있던 여자가 그 떨어뜨린 가위를 집어들어서 찌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은 아마도 굉장히 심각한 폭력에 노출돼 있고 결국에는 죽음의 어떤 위협이 현재 진행형으로 막 느끼고 있다 보니까 결국 방어, 내가 살려면 이 떨어뜨린 가위로 무엇인가 나도 방어 행위를 그렇죠.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낀 거 아니냐. 그것을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한 저런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까? 네, 정당방위라는 용어는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리적인 해석은 상당히 좀 애매하고 오묘하고 어려워요. 해석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사법부가 굉장히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제 방어 행위여야 됩니다. 방위 행위여야 돼요. 즉 공격 행위라고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현재의 침해, 또 침해의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석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건 중에 도둑 내사 사건이 있죠. 침입한 도둑을 일단 제압한 후에 쓰러지게 만든 다음에 옆에 있던 방에 있던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어 행위 정당방위 인정 안 됐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때렸다는 거죠. 공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이렇게 봤어요. 가위를 집어들고 찔렀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아주 어찌 보면은 좀 민감하고 어찌 보면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게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내가 공격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이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현재로서는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전 남자친구란 사람 가위 들고 막 머리 자르고 목 조르고 때리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일단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상해를 가했고 협박도 가했기 때문에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여성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본인도 가위에 찔리는 중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딱 듣는 순간 집행유예 2년. 자, 뭐 교수님 어떻게 지금 이 재판부 판단 좀 보셨어요? 일단 뭐 여성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까진 좋았는데 또 이 남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네요. 판결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건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위협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에요. 유감을 가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주무로 해가지고 이 두 피해자 가해자는 다시 또 만나게 만든 게 이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안 해주는 동안은 절대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재판부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또 막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한다거나 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한 여성과 남성이 사랑에 빠집니다. 남성은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몰래 만났던 여성에게 어느 날 남성이 말합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그러자 여성은 협박을 시작합니다.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내죠. 참다 못한 남성은 여성을 공갈죄로 고소합니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성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서 말이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짝사랑한 사람은 바로 남성의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죠. 그러나 여성은 집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고 변호사를 와락 끌어안아 버립니다. 밖에서는 변호사의 아내 행세도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도 여성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 X파일은 혼자 한 사랑의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이템이 좀 이상하네요. 예. 자, 아무튼 거의 이 홍 기자 이거 혹시 무슨 아침 드라마 각색에서 재구성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요. 실제로 판결이 주작 이루어진 아니죠, 이거? 사건입니다. 주작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시 한번 좀 결론적으로요.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2015년에 처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만났는데요. 남성은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합니다. 2017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니까 여성이 남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면서 남성에게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위자료를 줘, 돈을 줘, 1억 원을 내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내일 나 변호사 사무장을 만난다. 큰언니, 그래 큰언니는 남성의 아내입니다.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 계속 노코멘트 하면 나도 터뜨릴 것이다. 기자들 부를 것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남성이 외국계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에 가까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점을 노려서 집요하게 협박을 했고요. 남성이 겁을 먹고 일단 1억 원을 다 주지는 않고 6천만 원을 보냈어요. 네. 나중에 남성의 아내도 알게 돼서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7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멈추지 않고 3천만 원 더 받아야 된다. 이 돈 다 받아서 다 1억 원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상대방이 남성이 나한테 구애했다고 공개 글까지 썼고요. 결국에는 공갈과 명예훼손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일단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 남성의 변호인과 또 사랑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고소를 당한 거죠. 피해 여성이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를 상대방의 변호인에게 이제 반한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공갈 사건의 고소 대리를 맡은 변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 변호사를 알게 돼서 일방적으로 좀 흠모를 시작했고 변호사도 이 사람도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혼자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키워가기 시작하고 무작정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변호사의 아내인 척 이 변호사의 단골 술집에도 찾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 기자가 여성이고 제가 이제 주임이라면은 왔어요. 그래갖고 어서 오세요라고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누구누구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황극이 되게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서 남편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술집에 와서 이 기자 잠깐만요. 변호사다. 지금 교수님하고 변호사님이 그냥 딴짓하고 계십니다. 그냥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로 오셨냐 이렇게 물었더니 누구누구 와이프인데요. 제 남편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말도 하면서 안 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아내 행세를 했던 겁니다. 예. 제 귀가 빨개졌나요? 네.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네,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예. 가족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 기자가 보여준 그 재미없는 그 재연 이거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한테 혼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변호사가 잘 가는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 부인입니다 이랬다는 것이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결국 이것도 발뺌을 했어요. 이 부인인 척했던 거 발뺌했는데 결국 이 여성이 주문을 하면서 수기로 손으로 이제 주문서를 적었는데 이게 방문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무실에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무작정 그 변호사 방에 들어가서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고 또 밤 한 10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들어가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무실 로비, 그 건물 로비에서 퇴근하는 변호사를 막아서고 막 몸싸움도 하고 휴대전화도 막 빼앗아서 집어 던지고 이 폭행, 재물손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결국 이게 다 건물 CCTV에 고스란히 다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역시 계속된 스토킹에 참지 못하고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일단은 두 기자가 너무 이제 침울해할까봐 재밌다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미없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예. 자, 그런데 이게 참 변호사님도 진짜 어떤 여성들이 변호사님 또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봉변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별별 일이 다 있긴 해요. 네. 특히 본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방송에 얼굴을 비추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도 겪기도 하고요. 있구나. 있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기는 하죠, 살면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너무 특정되나요? 지금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무섭다 이거. 너무 자극을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사건 저도 판결문을 이제 봤는데요. 요거는 한번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정말 어떤 상대방, 변호사라고 할게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예. 다른 어떤 변호사에게 정말 반해서 정말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좀 사랑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이미 연인 관계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랑에 빠진 거랑 달라요. 그거를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아무튼 손 변호사님도 무수하게 저런 봉변을 많이 당하신다는 거. 무수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 여성 일단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어 보이네요, 좀. 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망상장애가 있었어요. 경찰이 조사에 나서 보니까 여성이 자신이 자꾸 연인 관계였다. 변호사와 내가 깊이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성에게 결혼식장 계약서나 신혼집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 식장 식사 메뉴 같은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 나오는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예비 부부다. 증거가 있다. 내가 키스도 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저런 서류를 혼자 준비를 해놓고 지인들에게 결혼식 안내 문자 메시지까지 보낼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범행 이후에 나중에 설득을 해서 정신병원에 좀 데려갔고 병원에 진료를 받게 했고 그리고 이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더라, 망상장애가. 이렇게 경찰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교수님 진짜 약간 망상장애 약간 소름 끼치네요, 좀. 네, 뭐 망상 장애, 망상 일종의 이제 장애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전형적인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 연극성 성격 장애의 범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성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 또 의사랑 사랑에 빠지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계에 대한 망상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야만 본인의 어떤 뭐 실존의 가치, 생존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에 이제 그 연루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이제 그 거짓말을 늘상 합니다. 그런 것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무 관계가 아닌데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의 SNS에다가 저런 식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죠. 이게 좋게 말하면 사랑꾼인 건데 이게 병인 거잖아요. 일단 질환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고서 이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내연남이 있었고 첫 번째 내연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피해 변호사 2명이 있었는데 내연남에 대해서는 공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속된 위자료를 주지 않아서 달라고 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죄가 안 된다. 정당방위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래서 이 여성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까? 피해자는 2명이고요. 그리고 또 적용된 법조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판결 받았고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고 또 합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질도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초범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걸 뭐 색정형 망상이라고 또 그런다네요. 이 사랑에 대한 망상이 치료 반응이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랍니다. 치료 성공률도 높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가죠.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5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아빠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있고 주변엔 타이어와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강원 춘천시 동래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춘천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남성은 5살 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남성과 아들 모두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은 가운데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모텔에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성 종업원들도 보이고 2층에는 이른바 유리방이라고 불리는 여성 종업원 대기시설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유흥업소로 개조된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와 지상 1층에 있던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자 다른 층에 있던 모텔을 개조한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건물의 5층부터 7층에는 침대가 놓인 작은 방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 이른바 유리방. 저걸 만든 인간들도 문제지만
저 수요가 있으니까 저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셜미디어에 실제로 수요가 있어서 지금 방금 영상 보시면 저렇게 음식물이 남아 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요. 치우지도 못하고 전부 붙잡혔는데요. 아하.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사실상 건물 전체가 그러니까 건물 전체 지금 나오는 건물이 전부 유흥업소로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황상으로는요. 지하 1층이랑 지상 1층에 허가를 받았다가 폐업했어요. 그런데 폐업한 주차장에 집기를 쌓아놨거든요. 그 뒤에 비밀 통로가 있어서 소셜미디어로 모집한 손님들 골라서 들여보냈습니다. 비밀 통로로 올라가면 2층, 3층 모텔 자리에 지금 보이는 방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종업원들과 만나면서 유흥주점이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 5층부터는 또 침실이 있었대요. 30여 개의 침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까지 이뤄졌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징이77님이 그러시네요. 으이그 그거 안 가면 죽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국에 꼭 이런 데 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처벌 받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매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죠.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그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건물주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 건물주가 단순히 건물만 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매매 방조죄로 최근에 처벌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주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이제 알고도 다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돈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도록 했다면 기회를 줬다면 이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이 기자, 우리가 그동안 음주운전 사건 사고 많이 다뤘지만 자기 자녀를 태우고 한 인간은 난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미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미 만취죠. 정말 만취입니다. 근데 새벽 시간대 아들을 태우고 가던 차량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5살이요. 30대 남성이. 이 아들도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참 문제가 되는데 일단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40대 운전자가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단 1심에서는 700만 원 벌금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올렸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14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고양이들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진 세입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유기됐다가 구조된 고양이 14마리. 집주인은 세입자가 고양이를 버린 채 이사를 갔다며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은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했던 집주인이 바로 고양이를 버리고 간 세입자였던 건데요.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은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가 결국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마초를 피웠다며 자진 신고를 하고는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찰차를 따돌리며 달아나는 SUV차 한 대. 앞을 막아서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질주하는데요.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하며 도주하던 이 차. 30km 넘게 달아난 뒤에야 결국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환각 상태였는데요. 어제 새벽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막상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몰고 도망친 겁니다. 남성은 집안에 온실시설까지 마련해놓고 대마 씨앗을 직접 사서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마초를 피웠다며 자수해놓고 환각 상태에서 도주한 남성. 어차피 달아날 생각이었으면 왜 스스로 신고를 한 걸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왜 그랬을까요?
글쎄 뭐 이 사람이 한 짓을 보니까 대마 씨를 구해가지고 집안에다 온실 시설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키웠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뭐 그 마약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피는 거하고 완전 질적으로 다릅니다. 생산업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경찰이 나를 잡나 못 잡나 한번 조롱을 해보자 이런 의도였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무슨 뭐 자수의 의지가 있어서 신고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중인격의 소유자, 다중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시험을 해보- 네, 뭐 초법적 사고를 하고 경찰을 아주 뭐 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태도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 기자, 우리가 내가 이 고양이 이거 며칠 전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진짜 이 세입자가 이럴 수가 있냐, 이 집을 저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애니멀 호더 막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 사건 그때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이게 세입자가 두고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신고한 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동일인인 게 밝혀졌고 그리고 왜 그랬나 보니까 처음에는 이사하기 전에 반려묘를 동물보호소에 맡기려고 했다고 해요.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게 그러면은 이거는 유기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면 와서 데려가겠지? 아하.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자기가 보내기에는 돈이 드니까 동물보호에서 유기동물을 무상으로 구조한다는 점 여기를 악용해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허위를 신고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경찰이 전해왔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이 20대 집주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경찰도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동물 학대 등의 금지가 8조에 있는데 이 8조 사항에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한 일이 과연 유기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유기라고 하는 건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예. 버려두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기가 아닌 것 같다. 왜요? 본인 스스로 신고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유기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벼운 범죄들을 모아놓은 그 경범죄처벌법에 이제 거짓 신고죄가 있습니다. 이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이제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료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동물 유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짓 신고로 현재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전하는 말씀 30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만지지 마시고요. 돌아옵니다. 디라렉 디라렉 디당렉 디라렉 디라렉 디당렉 밀어줘 빠져줘 당겨서 막을 바람막으로 대한민국 5천만 목 밀어주고 받쳐줘서 나쁜 목을 바른 목으로 바른 목엔 띠라렉 디당렉. 셀프 직수로 관리하니까 더 깨끗한 얼음. 직접 먹어보면 맛있다. 탑 클래스 아이스 쿠쿠 셀프 직수 얼음 청소기. 자,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반 가족 오혜진님이십니다. 자, 생후 8개월째 딸 시하가 지금 주인공인데요. 엄마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사건반장이지만 시하의 시청은 막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벽을 쌓아놨는데 홍지영 기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시아가 계속 뒤를 돌아보다가 자, 제가 나올 때쯤이 되니까 제가 아니네요. 아무튼 나올 겁니다.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아예 그냥 몸을 틀어서 시청을 하더라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영화들한테 좀 먹히는 얼굴입니다. 예. 어쨌든 엄마 혜진님이 더 높은 벽을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연 감사하고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복지 포인트에서 이 메가땡스 그 영화 관람권 2장씩을 이렇게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제가 좀 불쌍하다고 그거 안 받겠다고 또 반려해주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쓰실 건가요? 네? 따로 쓰실 때가 있나요?
아이고 저는 아주 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거절하지 마시고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동남은 뭐 또 이도성 기자 거 쓰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작하죠.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거는 사건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저기 통에 손을 갖다 대죠. 영국에 있는 한 식당인데 카운터에 놓인 그릇에 손을 넣어서 돈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잡혔습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남성은 망을 보는 것처럼 뭐 저렇게 막 둘러보고 있습니다. 좌로우로. 이들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식당 직원들을 위한 팁 보관함. 이 영국엔 저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팁을 원하는 만큼 두고 가는 그 그릇에서 돈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팁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네, 가져가고 있는. 근데 보세요. 애가 있죠. 애들이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돈을 꺼내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 남편은 말리지도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한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면서 난데없이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 진상인데 이 수상하다 싶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진짜 그거는 그 수법은 동서를 막론하구만요. 진짜.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이런 진상 고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뭐 직원들 몰래 식당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꺼내 먹고 뭐 이런 모습까지 다 찍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부부가 식당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차 안에서 반려견 2마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날씨가 덥거든요. 지금 그래서 반팔 입고 있잖아요. 네, 이날도 날이 더워서 이 강아지들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와서 저렇게 경찰이 직접 왔고 결국엔 창문을 깨서 강아지들을 구조를 했다라고 해요. 저런 해야죠. 식으로요. 어. 네, 근데 창문이 깨지면서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니까 견주인이 진상 부부가 와서 왜 내 차를 깨냐 이런 식으로 막 항의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저렇게 진상만 계속 부렸다고 합니다. 야, 진짜 사람이 아니구만 이 정도면. 네, 사람으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들은 무사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행히 저렇게 창문을 깨서 구조를 했지만 거기에다 대고 항의를. 네, 지금 나오네요. 저 사람들인데 저렇게 와서 내 차 왜 깨냐고. 내 차 왜 깨냐? 무슨 일이냐? 진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최고다 최고. 아 예.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이어가시죠. 아 이렇게 차 뭐 펜스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불안합니다. 네, 저도 이제 불안한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뭐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혹시? 잠시 후 차가 움직이다가 설마 멈출 거야. 멈출 겁니다. 네, 보시면은 뭐, 아이고 이렇게 박아서 지금 화면에 좀 가려졌는지 좀 큰 일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렇게 들이박았고요. 근데 저 뒤에가 낭떠러지였어요. 6m 아래로 떨어졌고 밀려난 차량이 떨어졌고 저 SUV 차량도 울타리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결국엔 저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보니까 운전자가 탄 SUV 차량이 먼저 떨어진 차량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전가의 보도 급발진입니까? 그건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운전자가 오작동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초 SUV 운전자가 골목에서 빠져나갈 때 핸들을 돌리고 후진을 한 번 했다가 앞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엑셀을 그냥 밟으면서 아이고. 벽을 긁으면서 쭉 갔었는데 여기서라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일단 경찰이 도착해서 운전자를 곧바로 구출은 했다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심각한 부상을 입진 않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안전벨트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현장 또 중국이네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앞인데요. 네, 아파트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죠. 지금 바지에 손을 댔습니다. 주춤주춤 하는데요. 설마? 네, 지금 블러를 지금 짙게 쳐놔서 안 보이실 텐데 좀 밑에 있는 바닥까지 같이 보시면 상황이 싶지가 이해가 가실 않아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안 돼, 엄마가 안 지금 돼, 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아이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서 야 저기 CCTV 있잖아 이러면서 손으로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 어떡하냐 지금 화면에 찍히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 바닥에 저렇게 노란색 액체가 흥건해지는데 아이는 지금 반대편으로 흠칫 달아나고요. 엄마도 치울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서 있어요. 전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설마 저대로 그냥 간 건 아니라고 제발 얘기해줘요.
갔습니다. 아. 그냥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지금 치우는 모습은 아니에요. 현장은 그대로 놔둔 채 같이 뭐 훈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오면 그냥 가기 위해서 서로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렇게 하고 저렇게 다시 영상 보시면 툭툭 쳐서 뭐라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음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타려고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엄마가 먼저 들어가고 아이가 가는데 지금 손 보셨습니까? 손을 짚게 했는데 지금 손에 특정 손가락을 위로 올렸습니다. 치켜 올리면서 CCTV를 향해서 보란 듯이 지금 한마디 남기고 갔어요. 사실 현지 누리꾼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답니다.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그 길에 나가서 뭔가 분변을 하면 치운다. 그런데 왜 안 치우느냐라고 비난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야, 저 쟤 지금 몇 살짜리인데 법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쟤 좀 걱정되네. 자, 다음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 뭐하는 혹시 지금 한 명이 상의를 완전히 벗고 있어요. 위도옷이 없습니다.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평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뭔가 막 꺼냅니다. 옷가지와 신발 같아요.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 건네주고 트렁크를 닫고 차로 탑니다. 뒤에 있던 차에서 영상을 전부 찍어서 올렸는데요. 또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도와달라는 팻말을 들고 있어요. 오른쪽이 노숙인. 네, 오른쪽이 노숙인입니다. 지금 anything helps,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다. 나 지금 도와달라. 그러면서 뭐 신이 축복을 줄 것이다 적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차를 멈추고 저렇게 물건을 주고 있습니다. 저 남성의 정체가 좀 궁금한데요. 인터뷰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As I was growing up, my mom always taught me it's a lot of people that need. It's not everyone's not blessed as I am. My mom always had clothes and shoes on my back. And I see I never take nothing for granted. Anything can be gone in a blink of an eye. 대학생이었네요. 네, 아까 앞에 노상방뇨 사건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인성이 그러니까 줄 수 있다. 나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침 이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갖고 있는 물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꼭 주고 싶었다면서 노숙인을 보자 옷과 신발을 전부 전했습니다. 지역사회에도 앞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손 변호사님, 그 앞서 그 진짜 뭐 제가 약간 질문 드릴 시기를 놓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줌 싼 그 아이 있잖아요. 이 만약에 부모가 그거를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부모가 그냥 뭐 따로 뒤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갔다. 이거 뭐 어떻게 좀 우리나라 같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을 좀 보자면 우선 그나마 좀 재물 손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재물 손괴. 근데 어떤 재물을 어떻게 손괴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근데 저거를 일단 저 아이의 연령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어린 나이면은 뭐 아예 형사미성년자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형법적인 요소를 좀 따져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민망할 정도로 일단 법을 따지기 전에 도덕과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모친도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기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책임감을 좀 갖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가. 또 저기가 지금 본인이 거주하는 집인지 한번 우연히 들른 곳인지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의 당당한 행동이라면 저게 처음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아닌 게 다행이라는 생각 들면서도 저런 행동이 어딘가에는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 며칠 전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5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선반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철봉을 하고 있는 지하철 이 객차 안에서 말이죠. 아무튼 뭐 좀 단속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 남성인 친구들과 강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데 영상을 그러고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보셨어요? 아니요. 새끼 사슴이에요. 새끼 사슴이 저렇게 밑으로 떨어져 갖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제 바들바들 사슴이 떨고 있는 물가에는 거예요. 왜 있죠? 일단 엄마가 있었어요. 저 위에 이제 엄마 사슴이 있었는데 아마 이 엄마와 함께 있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저렇게 혼자 밑으로 미끄러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 강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금 보신 것처럼 잡아 올렸는데 되게 조그매요.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슴 같습니다. 정말 귀여운데 이 사슴을 무사히 구출해서 보트로 후진해서 조금 낮은 강둑으로 향한 다음에 결국 이 구조를 해줬습니다. 이제 자신을 구해주려는 거 알았는지 이제 막 인사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런 식으로 직접 두 손으로 들고 결국 엄마를 만나게 해서 고맙다는 듯이 슬쩍 바라보고 함께 떠났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뭐 재밌진 감동적이지 않네요. 않나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니 뭐 감동적이긴 한데 뭐 재밌진 않네요. 자, 마지막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왠지 재밌을 것 같아. 강아지 한 마리가 되게 문 앞에 서 있어요. 막 낑낑대면서 울기도 하고 막 들여보내달라고 막 저렇게 저런 식으로 표정까지 저렇게 막 보면서 했는데 문이 이제 닫혀 있구나.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미닫이 문이거든요. 근데 저게 유리인 줄 알았던 거죠. 유리인 줄 알고 막 낑낑거리고 막 나 들여다보내줘 하고 있으니까 이 주인이 귀여워가지고 영상으로 막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저 위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옆으로 여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근데 활짝 열어놨는데 얘가 뒤돌아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를 봤더니 그래서 막 아빠도 하면서 열어달라 막 낑낑낑낑 하면서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귀여워서 이제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뭐 어린 강아지인가요? 아니면 뭐 약간 근데 지금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희끗희끗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나이가 좀 있는 노령견인데 귀도 잘 안 들리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감각이 조금 둔해졌다 보니까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빨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앞발에 갖다 대고 유리가 없는 거를 보고 나서야 결국 넘어왔다라고 합니다. 안 넘어오는데요? 네, 이제 넘어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보셨어요? 네. 넘어오네. 저기 양발을 하다 보니까 유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자,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방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돌아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